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이 오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하위 10% 평가를 받았던 박용진 의원 등의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나 루나 폭라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 미국 인도 판결 재심리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과정에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 이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슈퍼 화요일 후보 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규모 대의원이 결정이 돼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4년 만에 재대결이 확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이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 5명을 소환 조사합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기 시작했는데 대상이 7,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던 홍영표 의원이 오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일단 탈당을 선언할 거란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민주당 오늘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용진 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추가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가 확정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홍 의원은 당 공천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원색 비판을 이어왔는데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으로서는 전혀 저는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면서 어떤 결정이든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홍 의원 탈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공천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당을 하신다는 얘기 저는 여기 처음 듣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6곳 등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추가 발표합니다. 특히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용진 의원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이 포함돼 결과에 따라 추가 반발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물갈이와 함께 국민공천제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공천 후보 공고를 내고 모레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편 충청권 격전지 순회를 마무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부터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과 용인 등 격전지 순회를 이어갑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갑과 을 등 5개 지역을 국민공천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공천제 지역은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고 제3자 후보 추천도 가능합니다. 오늘 국민공천제 관련 공고를 낸 뒤 8일부터 후보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지역 최종 후보는 15일 발표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정치 시민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험지 또는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 순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지난 총선에서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게 내어줬던 청주를 찾았습니다. 4일 천안 방문에 이어 중원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경기 수원에 방문하고 이번 주 성남, 용인 등을 잇따라 찾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이른바 슈퍼 화요일 후보 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1,420명을, 공화당은 865명을 각각 결정하게 돼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맞붙는 대결 구도가 오늘 사실상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대선 대장정이 본격 막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투표소의 유권자 발길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5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 슈퍼 화요일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16개 지역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대의원 약 35%를 결정합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시킨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면서 큰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Decision today, it was a very important decision. We're very well crafted, and I think it will go a long way toward bringing our country together. 공화당 헤일리 후보가 워싱턴 DC에서 첫 승을 거뒀지만 슈퍼 화요일에서 기사회생하지 못하면 사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압승이 확정적입니다. My poll numbers, the last 5 polls you guys don't report, I'm winning 5 in a row. 이번 경선을 기점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간 재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사실상 미 대선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던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인도국 결정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권 대표 미국 인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권 씨의 국적과 인도 요청 날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인도국을 결정했다며 항소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어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요긴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최창렬 교수 네.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잠시 비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그동안 이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상황, 선거 연대 의사를 밝힌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의문입니다. 네. 어저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당을 한 이후에 예방을 하는 자리, 당대표로서 당대표를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무슨 네. 어떤 진짜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 예의상 서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보자라는 목소리를 함께 맞출 수는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이거지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비례만 내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조그마한 어떤 정당이나 혹은 이 시민단체와 합쳐서 비례정당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연대를 한다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함께 그러니까 뭐 같은 어떤 비례 위성 정당에 포함시키지 않을 바에는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석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례와 관련돼서 나눠줄 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뜻은 함께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까 말했던 그 시민단체나 여러 그 그룹에 같이 포함될 수는 없다. 이런 네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민주당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경쟁을 할 바에는 그래도 그냥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혁신당과는 연대는 중도층 민심을 얻는데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무리수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창렬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득과 실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전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면은 조국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네네. 혁신당이 어차피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어제 얘기하기는 지역군 내지 않겠다. 민주당이 지역군 내고 자신들은 비례대표만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사실상의 이게 뭐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예.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제휴하면서 연대하면서 지역구 내지 않고 비례대표 내겠다. 이게 전형적 위성정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들이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의 지금 공천 내용 때문에 공천 네. 내홍, 네. 파동, 내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까지 이렇게 되면 과연 이른바 그 조국의 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중도층이 인식이 될 것이고 상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 원래 수도권 선거라는 게 표차가 많이 안 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올 지난 21대도 그랬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 굳이 왜 이렇게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려 하는 것인지 속내는 알긴 알겠어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 건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마 민주당의 득표에 결정적인 도움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연대가 민주당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대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와 이 조국 대표 이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의원직을 방탄용으로 쓰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논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가 힘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당이 지금 민주당이 몇 번씩이나 조국의 강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런 그 상처 입은 그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아마 관훈 토론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대를 한다고 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 불복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사법부와 관련된 지금 뭐 재판 과정 내지는 또 실형을 받은 것을 언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예방해서 인사까지는 가능하나 적극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조국 혁신당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꾸 가는 사람들이 강성 친문들이 많이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결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내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어제 저희가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에 치르겠다 당에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논란이 같아요. 좀 잦아들까요? 뭐 잦아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됐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왜 이 부분을 경선을 안 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서동영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향엽 이제 후보인데 예비 후보인데 이분은 지금 과거에 그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그랬어요. 비서관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당직도 맡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천을 줘도 공천을 해도 크게 문제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아내인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배우자실에 부실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사천 논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천 논란이 나올 걸 민주당이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경선하면 돼 이럴 때는.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특정 여성 전략 특구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고 결국 이 경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 민주당의 입장 여성 전략 특구를 설정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지금 진출이 의외로 이번 뭐 공천 과정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말이죠. 그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충분히 뭐 평가할 만한 건데 명분이 되는 겁니다만 이게 속내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공천의 이유가 그것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의 어떤 뭐 배우자실에 있었다라는 게 분명히 팩트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거 알면 말이죠. 이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 다행인데 왜 굳이 이렇게 자꾸 논란을 야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뒤늦게 경선이 돼서 다행이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다 공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를 다시 당의 의균이 전달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른다. 이것도 좀 불공정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까? 뭐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경선을 안 하고 뭐 그거는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뭐 당의 주류의 생각은 드러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어떻게 해봐야죠 뭐. 그래서 서동영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기게 된다면 이제 뭐 논란은 완전히 잦아드는 것이고 예. 만약에 또 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이 권향엽 전 예. 비서관을 공천하려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악의적 주장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직접 나서서 여당의 사천 논란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비선은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적 조치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당사자가 지금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아마도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공격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 내용이냐면 현장 보좌를 하지 않았다라고 권 예비 후보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보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네네. 비서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부시장이라는 직함이 지금 와전돼서 예. 마치 수행하고 있는 듯하게 지금 표현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금 인터넷에서는 네네. 지금 권 후보의 SNS에서 그러니까 네. 이 김 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사진들 예를 들어서 그때 경선이나 대선 당시에 김 여사가 예. 뭐 경북을 갔는데 뭐 경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진들을 찍으면서 예.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적은 SNS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예. 당연히 수행했으니까 이것을 찍을 수 있지 예. 이런 사진들은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지금 보여주는 어떤 예. 사진도 아니다. 네. 이런 지금 공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사진을 올린 것에 있었다. 네네, 수행하지 않으면 사진이 불가능하다. 있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 역시 선거가 끝나면 서로 소취하가 여러 일어납니다. 네. 뭐 소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아마도 서로의 어떤 그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역시 자연스럽게 소가 취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문계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탈당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분위기상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탈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종석 전 실장은 일관되게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드렸고 탈당 얘기했죠. 계속 안 했지 예, 않습니까? 네. 지난주 오늘 같은데 제가 예. 느끼기에 근데 어제 홍영표 의원의 그 말씀을 보니까 네. 말을 보니까 탈당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저질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정도 얘기를 할 거라면 탈당 안 할 거라면 그런 정도의 표현은 안 했겠죠. 다른 비판을 하더라도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다듬었을 텐데 저질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홍영표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저 정도까지 왔으면 말이죠. 당내에 남아있기 어려울 겁니다. 나가서 무슨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이른바 민주연합이라고 그러나요? 민주연대나 이런 걸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홍영표 의원은 부평을인가요? 네. 거기가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했잖아요. 예. 노동 활동도 거기서 했고 말이죠. 노동운동도 그래서 지금 사선을 거기서 한 것인데 다른 의원들은 뭐 이제 사선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기도 하고 이제 한 번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 4번 연달아 했다고요. 부평을 해서.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자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탈당이 거의 99%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니까요. 네. 어떤 네. 결과를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를 찾았는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당을 떠나갔다면서 김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선하긴 했지만 김영주 의원을 비판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불리한 어떤 지역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종로 갔다가 이제 영등포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종로는 역대 그 후보들이 거의 다 대통령 후보급 그 후보들이 나왔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종로는 대통령 후보를 3명이나 배출한 의원으로서 3명이나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까지 이 종로에서 현역 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곽성원 후보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달려간 것 같고 영등포를 바로 종로 다음으로 한 것도 사실 이 김영주 후보가 굉장히 조직 관리 뭐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나 민주당원과 함께
함께 지금 당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라고 예. 지금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김영주 후보를 지금 언급한 이유도 이 지역을 빼앗기면 안 된다. 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민심을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잠깐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재선에 도전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재선 되는 거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헌 전 사장 뭐 최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셀프 공천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뭐 셀프 공천이라고 봐요. 예. 그 당의 지금 대표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보 진영 전체, 저는 민주당을 딱 진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진보 진영 전체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연달아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기본소득당으로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또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을 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어떤 행태랄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과정이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중도층의 그에 어떻게 비칠까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 이 비례대표 선거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예.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한쪽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사실상 이게 그 당의 대표인데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유권자 일반이 보기에는 예.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일단 배지 달고 보자, 이런 게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좀 부정적 평가가 많지 않을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미뤄왔던 이 텃밭 서울 강남과 영남 일부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4명을 컷오프했죠. 서초을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강남평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공천했습니다. 글쎄 이제 좀 꼭 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공천이 결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강남이나 서초가 보수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수는 사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유능,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보수는.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 무엇일까 하면 전문직 주로 그리고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정치판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자꾸 어떤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왔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 삼성전자 사장과 TV조선 상무라는 그런 타이틀과 또 사람들에게 인지도, 두 사람 다 굉장히 인지도가 높거든요. 고동진 사장만 하더라도 상공사공들한테 소구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기업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인지도 면이나 혹은 뭐 능력 면에서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다 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형아 변호사, 대구 달서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인 홍석준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도 왜 경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부분도 상당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 부분에는 격차가 심해서 했던 게 이제 하는데 공관위원장 얘기였죠. 이 왜냐하면 정치권이 항상 이제 예측되는 그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피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유영아 저 변호사는 사실 출마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탄핵강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단수 추천 받았으니까 대구에서 아무튼 일단 유권자들이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잘 수행을 하고 잘 보필을 하더니 그래도 하나의 뭐 결실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유영하 변호사를 이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챙긴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경선을 했으면 차라리 차이가 많이 났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근데 뭐 일단 지나가는 거겠죠 다.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공천도 그렇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경기 화성 의뢰. 글쎄 84년생 30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한정민 연구원이죠.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현대자동차 공영훈 후보 3파전. 이 지역은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재밌는 지역으로 지금 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구도를 어떻게 볼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3040에게 소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뛰쳐들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장군 멍구나 한 셈이죠. 30대의 삼성전자 연구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도 자체가 어떤 당파성,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양당을 견제하는 새로운 개혁신당이냐 이런 당파성의 구도를 볼 것이냐 예. 아니면 3040이 워낙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어떤 분포도를 보이는 지역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3040을 소구하는 세대 갈등의 측면에서 어느 당이 더 3040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측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CEO 출신의 현대자동차 관련된 그런 후보가 민주당에 나옴으로써 예. 삼성전자와 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예. 이런 또 구도가 또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뭐 이렇게 그 눈길이 가는 예. 그런 지역구로 부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요, 중원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충북 청주를 찾아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죠. 네.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청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정치하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모두 패했던 이 청주 4개 선거구를 모두 돌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역시 4년 전 전패했던 경기 수원을 찾습니다. 글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초년생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보가 아주 빠르고 또 속도감이 있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너무 적응이 빨라요. 예. 너무 적응이 빠르면 오히려 덜 매력적일 수 있는데 네. 좀 어눌한 것도 있고 서툴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합니다.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수원 지역이나 이게 충청도 지역이 의외로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데가 많았어요. 지난 총선 때. 네. 대전 같은 경우는 7개가 전부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청주도 지금 다 졌더라고요. 원래 뭐 민주당이었죠. 청주도. 근데 어쨌든 그쪽에 이 충청,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쪽에 충청에서 이기는 데가 항상 이겼습니다. 예.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충청을 공략하는 거고 수원도 민주당이 다 쓸었거든요. 네. 가불병정 5개인가 가불병정 무 5개 다 쓸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의 이제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공략을 하는 건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가겠죠. 수원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아마 수도권 다른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위원장 그런가 네. 하면은 TV 토론과 관련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을 할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그러면서 재차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서 토론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토론을 놓고서는 물고 또 물리는 이런 상황을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토론 제안들 사실상 뭐 현실성이 있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근데 토론 제안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건 아니고 그 방송사가 TV 토론을 요청을 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받아들이면서 선거 전략상 상당히 유리한 어떤 지형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모양새가 국민들, 유권자들로 봤을 때 피한다, 회피한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뭐 토론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비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이제 방어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혹은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프레임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또 토론에도 자신이 있고 하니까. 근데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윤 대통령을 심판하는 그런 지금 선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만약에 맞상대를 해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거꾸로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참전을 했습니다. 아마 몇 명의 의석 또는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함께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점에서 아마 TV 토론이 성사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좀 전에 저 토크할 때요.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 1,500명과 여당 입당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저희가 정정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찰이 오늘부터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 5명을 소환 조사합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비를 통보하기 시작했는데 대상자는 7,8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계속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홍보위원장 등 5명입니다.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왔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오전 10시에는 주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9일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소환이 예정된 간부들은 모두 출국 금지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본보기로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인원을 7,854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복귀 여부 최종 확인을 거친 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지서엔 업무 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아 3개월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비원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모아서 전달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경비원은 병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8년 동안 근무해온 보안대원 정승호 씨는 지난달 암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성금 모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게시문에는 대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십시일반 마음을 모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뜻 성금에 동참한 주민들은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총 98세대의 절반가량이 모금에 참여했고 2세대는 1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충격을 받았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모금 운동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응원과 격려를 담은 손편지도 20통이나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성금을 전달받은 정 씨는 직접 눌러 쓴 손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내고 밝은 얼굴로 와서 정말 큰 힘이 돼서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주민들은 선행에도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오늘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이 5명을 차례로 소환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의협 전현직 간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 또 방조 등이 있습니다. 글쎄, 이런 혐의들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죠. 예. 복지부가 지난달 27일에 고발을 해서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인 그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2000년 의약분업 그 도입으로 인한 의료 대란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의협 집행부 등이 이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조사 방조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고발된 사실이고 혐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부가 어제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면허 정지가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전공의들이 지금 이뤄질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즉시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행정 절차에 의해서 통지를 하고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이 있으면 이 절차가 있고 이 부분 다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어떤 행정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다 지킨 다음에 아마 이 효력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즉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복귀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즉시 예를 들어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면허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면허 정지가 시작되더라도 이 정지 절차에서 중단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귀하는 대로 아마 정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네. 상황이죠. 이때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가 대학들에게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이렇게 늘려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 대학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증원 신청을 한 3,400명이라는 인원이 아마도 의대 교수들이 예상한 인원보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증원에 반대해서 지금 삭발도 했다고 하고 네.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그러니까 33개 의대의 교수협의회인데요. 여기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은 행정처분의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대학별 정원이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교수협의회 대표들 개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대표들 개개인에게 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자백한 진술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인데 이 전 부시자 그동안 이제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다라면서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개된 진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어제 절차는 어떤 것이냐면요. 검찰에서 일단 조사한 진술 조서라든지 네네. 이런 서류, 증거 등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이와 이제 증거 설명을 하는 어떤 증거 이것은 어떠한 취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이거 예. 스스로 자필 진술서를 썼다, 자술서를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찌 보면 내가 김성태 회장 도지사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외의를 쓰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네. 보고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이화영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화영 씨에게는 자신에 대한 보면 쌍방울 법카 사용에 대한 대가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향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이화영 씨 지금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로 쓰이는 부분과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추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사건에서도 이 부분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씨의 반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떤 반박 내용도 있었다는 점이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화영 씨가 본인이 자필 진술서를 냈다라는 부분 어떠한 검찰로서는 어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화영 씨가 이제까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유효한 증거, 그러니까 상당히 이화영 본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불리하지만 보고했다는 것 때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향후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전 부지사 측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이 검찰의 창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북한과 접촉을 하고 대북 사업이 어떤 전개된다는 것 자체는 네네.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공문이 제시된 적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그 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그 경기도 경제고찰단 협상 요청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된 적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제 대북 송금 자체를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알았냐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지금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그 핵심적인 인물이죠. 네.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을 한 쌍방울 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중요할 텐데 조금 전에 우리 설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다는 검찰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법정에서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마 이화영 씨 재판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명이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혐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이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 이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중동 붐에 걸맞게 두 나라가 산업 통상 협력을 위한 협회도 만들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을 들여 인구 900만 명 규모의 직선형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곳곳에서 추진 중인 대형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따낸 프로젝트 규모는 114억 3,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 중 사우디가 중동 전체 수주의 83%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산업통상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자본력을 결합해 신중동붐을 일으키고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옴시티 건설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와 이익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걸음으로 협회는 국내 네옴시티 홍보관을 조성합니다. 네옴시티로 시작된 제2의 중동붐. 우리 기업들에게 중동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홍채 정보를 등록을 하면 이 공짜로 코인을 주는 가상화폐 월드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홍채를 찍으면 코인을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코인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네. 이 월드코인인데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챗GPT를 개발한 이제 샘 올트먼이 주도해서 만든 홍채 인식 기반의 가상화폐입니다. AI 때문에 일자리 잃은 인간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지난해 7월 공식 상장이 됐는데 야 이거 무상으로 등록하면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준대라는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국내에서 홍채 등록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카페, 식당 등 10곳에서 오브라는 이 홍채 인식 기기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 월드코인의 이제 한국 거래량을 따져보니까 한때 전 세계 거래량이 한 20%가 한국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과열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홍채를 등록하면 공짜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열풍이 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벌었던 건가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 코인 한 개 가격이 3,000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여 만에 12,000원 최고점을 찍었고요. 어제 10,000원대, 오늘은 지금 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지금 두 달 새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홍채를 등록하면 무상으로 그 자리에서 월드코인 10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주마다
3개씩 1년간 합치게 되면 모두 75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시세가 변하잖아요. 예. 시세에 따라서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80만 명 정도가 홍채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홍채 등록 인구가 이제 5만 명이지만 예. 지금 거래량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재테크 측면에서 이 코인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벌 수 있고 재테크 측면에서 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의 생체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정보 침해도 될 수 있고 딴 사람들의 유출도 될 수 있고 이거 걱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홍채가 개인의 이제 민감한 이제 개인 정보다 보니까 네. 개인 정보의 어떤 월드코인의 수집과 관련해서 민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홍채 정보 받고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인데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유한 생체 인식 정보를 과연 동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해외로 정보를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침해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취지고요. 논란이 확산되니까 월드코인 측은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에서 한 10곳에서 진행됐던 홍채 등록 그리고 신규 코인 지급을 3주 정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예. 월드코인 측은 이거는 뭐 안전한 형태의 신원 확인한 절차이고 기본 원본 데이터는 나중에 삭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뭐 적법한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서 해킹될 수도 있고요. 불법적 수단으로 이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최근 금값도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가 2,100달러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등에 업고 지금 금값이 신압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더분 금 선물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는데 오늘 새벽에 또 올랐습니다. 2,141달러까지 올라서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네. 금은 달러와 함께 이 가장 안전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죠. 이렇게 되면 달러의 대체제인 금값은 점진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돌반지가 지금 50만 원에 육박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더 오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 달러와 약세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 미국의 11월 이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예. 금리를 조금 더 내리게 되면 이제 JP 모건이나 일부 증권사들은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2,300달러 이상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역으로 금리 인하 타이밍이 좀 뒤로 밀린다? 전쟁이 중단됐다, 물가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금값은 또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금값도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지난해 2차 전지 같은 영끌, 뭐 비투자, 뭐 비투가 뭐 이렇게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오르고 있어요. 금값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고요. 네. 미국,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인도 증시 그리고 프랑스, 독일 증시까지 사상 최고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1940, 5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네. 골드러시일 때 돈 번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 또 하나는 텐트 팔러 갔다가 청바지로 업종 전환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 버느냐?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대박을 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사들은 10만 달러 넘어갈 수 있다, 내지 최고 5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물론 악재보다 호재가 맞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비트코인은 총량 2,100만 개인데요. 지금 10만 개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비트코인이 가장 높을 때 파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게 가상자산, 검은 돈, 마약이나 밀수하시는 분들 달러 달라, 금 달러가 아니라 예. 비트코인 달러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런 이제 이 어떤 자금 세탁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기에 어떤 매도의 기회를 활용하는 측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이 강조하신 건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이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회 대표대회에서 올해 5%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 사태의 기저효과로 5.2%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박수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今年发展的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 5% 左右，城镇新增就业 1,200万人以上。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부동산 정책이나 대규모 부양 계획은 없어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도 제기됐습니다. 소비 지출에 대한 그 전망은 사실 되게 어둡거든요. 그 지갑을 그렇게 확 열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에도 국방 예산은 7.2% 증액해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존 평화적 통일 문구를 삭제하며 대만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一个中国原则和9·2共识，坚决反对台独分裂和外来干涉，推动两岸关系和平发展。 이번 전인대에선 2인자인 총리가 목소리를 내던 폐막 기자회견이 사라졌고 리창 총리는 당 결정에 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욱 확고한 시진핑 1인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출산율 감소로 초등학생이 귀한 느낌인데요. 입학식 풍경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왕관을 쓰고 등장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듯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주인공이 나 혼자뿐인 입학식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초등학교에는 단 한 명의 귀한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6학년 형들은 유일한 1학년 막내를 직접 업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혼자든 여럿이든 입학식의 설렘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입학식이 없는 학교도 꽤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57개의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1학년들이 입학했다면 사용했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해야 할 것 같은 운동장도 비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8명인데 내년에 6학년생 5명이 졸업하고 나면 폐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구 절벽을 극복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더 깊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8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으로도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가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1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